2편 살롬에 여러분들 잘 즐기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다소 뭐 충격적이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풍성한 그런 깊이 있는 그런 해제를 말둥님이 본격적으로 해주실 텐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아름다움인지. 분명히 그런, 이게 왜 아름다움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우리 도토레님의 머릿속에 있는 이해 방향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유미주의라고 했으면 작품이 아름답다는 가정을 지금 깔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작품의 내용을 보면은 어때요? 전혀 아름답지 않고 매우 퇴폐적인데 거기에 유미주의라고 자기는 그리고 나는 유미주의의 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게 굉장히 지금 꼴같지 않게 보이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러니까는 이 작품이 불편한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상징주의 희곡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유미주의가 사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하시는 분들은 상징주의의 이제 흐름, 이제 그 계보 중에 하나로 봐요. 근데 그렇게 보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태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상징주의자들하고. 뭐가 똑같냐면, 자기네들도 아름다움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미주의자들도.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 추구해야 될 대상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자세가 아름다움에 있다는 거예요. 내 희곡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내 희곡 속에서 지독히 아름다움을 탐미하고 그것에서 어마어마한 쾌락을 느끼고 심지어 도덕과 사회 문명과 어떤 인간 이 삶에서의 어떤 그 모든 요소들보다 더 앞서서 뭘 우선시해요? 아름다움을 우선시하죠. 그렇게 행동하는 인간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퇴폐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미주의와 퇴폐주의는 그래서 같이 붙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숭배하는 이 자세, 이게 도대체 왜 태어났느냐? 이거부터 알아봐야 이놈이 떠는 얘기가 뭔지 감이 잡힐 거 아닙니까? 간절합니다. 빅토리아 시대, 이건 아세요? 뭐 빅토리아 그 왕비가 그 지배했던 1800년대 초부터 1900년대 초까지 100년? 아닌데? 그렇게 오래 살았을 리가 없는데. 그렇게 오래 살았을 리가 없죠. 네. 네. 빅토리아 시대, 여러분, 이거 뭐, 세계사에 무지하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빅토리아 시대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통치했던 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왜냐면 이게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예요. 물론 산업혁명의 태동은 빅토리아 여왕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조금씩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모든 인류가 문명의 단계를 밟아 나갈 때 제일 중요시하는 이 혁명의 단계가 산업혁명이잖아요. 경제사적 관점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러니까는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산업혁명으로 인한 이 인류가 과거와 결별하게 되는 이 어마무시한 과정을 잘 조정해내가지고 영국 사회를 탈바꿈시켰던 세대가 빅토리아 여왕 시대예요. 그리고 심지어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의 여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에 있었던 왕들은 다 허접했어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상대적인 비교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이 빅토리아 여왕을 굉장히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정확히는 1840년대부터 해가지고 1900년대까지예요.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가 끝나면서 빅토리아 시대도 끝납니다. 이렇게 재밌죠. 이렇게 보면. 그럼 빅토리아 시대는 뭔지 알을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뭐야? 자, 정리. 지금부터 흘러가는 이 사적 변동은 영국 내에 한정인 겁니다. 영국에서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제일 처음 가시화됐던 문제점들이 뭐예요? 가장 큰 변화는 농민들이 도시인으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이촌향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촌향도가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말로 배우니까 이게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인간 차원에서 놓고 보면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거냐면 체질을 바꾸는 거야. 농사인에서 도시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즉 농부에서 노동자로 바뀌는 격렬한 체질 변화가 있었던 시기가 영국의 이 산업혁명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부르주아에서 자본이 재편되어 나가고 이런 것들 설명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사면적인 지역적인 얘기가 다 빼고 그러면서 뭐 임금 격차, 비용금 격차 엄청 심해져가지고 뭐 이런 얘기 뭐 다 쉬운 얘기가 다 빼고 광범위한 이 도시화, 그러니까는 드디어 비로소 이 근대에 들어오는 이 도시화, 이로 인한 인간들의 체질 변경,
그리고 이 체질 변경에 따른 이 광범위한 빈부격차가, 그리고 광범위한 빈부격차에 따른 또 다른 신분체계 재편. 요게 영국에 있었던 요 1800년대 빅토리아 시대 때 있었던 일이고, 그것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발작용,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바라봤던 이 문인들이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주의가 태동하는 맥락도 다 이런 맥락 아닙니까? 사실주의가 왜 고발주의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급격하게 근대화로 바뀌는 과정 내에서 어마무시한 적폐들이 새로 생기기 시작했다고. 영국에서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소설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찰스 디킨스예요. 찰스 디킨스는 아세요? 이름만 들어봤어요. 네. 찰스 디킨스는 유명작 아시는 거. 못 들어봤어요. 네. 근데 내가 지금 말하면 알걸요? 도도시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얼핏 들어봤는데 잘 몰라요. 올리버 트위스트. 모릅니다. 아니, 올리버 트위스트를 몰라요? 네. 이럴 수가. 아무튼, 네, 찰스 디킨스 위대한 유산. 이건 들어봤는데 영화로 들어봤겠죠? 진짜 큰일 났네. 찰스 디킨스가 이때 당시에 사실주의로 소설을 썼던 위대한 소설가잖아요. 그때 당시에 영국 내에 있었던 소년공. 그러니까 어린애들 아무런 법적 규제 없이 자본주의로 재편되어 나가고, 자본가가 노동자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는 이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가 없는 상태에서, 법자가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환경으로 빠르게 재편되어 나가다 보니까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었을 때 생겼던 폐단들이 있잖아요. 이 폐단들을 고스란히 소설의 형태로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착 뿌리면서 대중적 인기를 얻었던 게 찰스 디킨스라는 위대한 문인 아닙니까? 그때 당시 영국에 있었던.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찰스 디킨스의 그때 당시의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있던 이제 그 정치가들, 왕실 귀족들하고 찰스 디킨스가 새로운 이제 소설 딱 냈다. 그러면은 무조건 다 같이 읽고 강평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영국 사회에 있었던 폐단이 디킨스가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구나. 빨리 조사위원회를 보내보게. 이렇게 해가지고 개혁 작업도 굉장히 빨리 하고요. 그래가지고 빅토리아 여왕이 일어난 업적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적 의미의 법제체도 변화라던가 구빈원 설치, 그리고 의료제도 개편, 위생제도 개혁, 이 근대적 의미의 양성적 의미의 개혁은 빅토리아 시대부터 시작이 돼요. 그 더러운 영국의 이면과 밝은 면을 한꺼번에 뜯어고치면서 같이 갔던 게 빅토리아 여왕 시대거든요. 그래서 영국인들이 그 시기를 위대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빠른 변화에 맞춰가지고 폐단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 폐단도 빠르게 수급이 가능했던 이유가 또 그 역사 배경에 뭐가 있어요? 이미 영국이 스페인으로부터 식민지 쟁탈전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들어오는 외적 자본들도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때였거든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칭호가 이미 영국으로 넘어가 있던 때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빠른 재편을 어떻게든 빠르게 고쳐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 격변의 시대가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란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기본 지식이고 신분체계 재편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또 알아두셔야 할 제일 중요한 게 젠트리들이에요. 젠트리가 뭡니까? 젠틀맨 할 때 그 젠틀이겠죠. 아닙니다. 젠트리는 중세 봉건 시대의 영국에 있었던 계급을 통칭하는 이름이에요. 중세 시대의 영국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귀족 자귀는, 우리나라는 양반의 자식이야. 그럼 양반의 자식이 10명을 낳든 2명을 낳든 다 양반이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는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양반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거기에 나라가 망하니까 노들까지 이제 양반을 사는 이런 것까지 생기기 시작하면서 양반이 더 계급수로 많아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국은 중세 봉건 시대에 귀족이라는 자기가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족 자기는 무조건 적장자 산속입니다. 귀족이 자식을 낳았어? 2명을 낳든 3명을 낳든 다 귀족을 주는 게 아니라 적장자만 귀족을 세습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나머지 2명은 어디로 떨어지느냐? 젠트리 계급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산을 나눌 때 젠트리 계급으로 떨어진 애들은 뭐만 할 수 있느냐? 귀족은 아니야. 그런데 유산을 상속받잖아요. 그래서 임대업 같은 걸로 주로 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 계급을 형성해왔던 애들이 젠트리 계급인데, 이 젠트리 계급에 속하는 계급이 이제 보통 네 부류로 나누는데, 이제 뭐 향사라고 해가지고 지방 관리라는 뜻이겠죠. 요 향사가 영어로 에스콰이어예요. 그리고 나이트, 기사. 그리고 준 남작이라고 불리는 바로넷라고 있거든요. 바론이 여기서 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남작이라는 게 바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사라는 젠틀맨입니다. 요 네 가지 계급을 다 뭉쳐서 쟤네들은 귀족이 올라올 수 없는 둘째, 셋째 네 애들이 형성된 평민 위에 귀족 아래 사이에 끼어있는 애들. 요 층을 통틀어서 젠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젠트리 계급에 있는 애들은 어렸을 때 이미 귀족의 문화나 이런 걸 다 아는 애들인데, 나이가 먹고 성인이 되면 계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자극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를 그런 게 아예 모르는 애들은 신분 상승이 뭔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걸 어렸을 때 맛본 애들이 급격한 신분의 하락을 겪어. 그럼 얘네들은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어마무시하게 많겠죠. 요게 한 200~300년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간에 있었던 1600년대, 1700년대의 영국은 이미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해상권 장악하면서 식민지 개척하러 나가고 이랬잖아요. 그 식민지 개척하러 나가고 거기서 뭐 어떤 무훈을 따거나 공적을 갖고 들어가가지고 여왕한테 바치고 이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런 데에서 주로 활동했던 애들이 다 젠틀리 계급, 다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귀족 자기를 받는 것만이 신분 상승의 가장 그 유일한 사다리 계층 뚫고 올라가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식민지 개척이 이 사람들이 열성적이었겠죠. 그래서 요 젠틀리 계급이 가졌던 이 결핍, 이게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끌었다라고 주장하시는 학자도 있습니다. 미국 학자였을 거예요. 그레고리 클라크. 그레고리 클라크가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젠틀리 계급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식민지 개척이라던가 혹은 이 신분 상승에 대한 열망 이런 것을 통해서 재산을 막 쌓아가지고 얘들이 다 부르주아로 막 재편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얘네들이 이제 재산이 많잖아요. 네. 재산이 많으니까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으니까는 애를 더 많이 낳아. 애를 더 많이 낳으니까는 그 애들은 또 다른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얘네들만의 어떤 새로운 도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때 당시에 젠틀리 계급이 어디에 그렇게 목을 맸냐면 자신의 재산을 인정해주는 기독교, 이걸 자기네들의 윤리의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기독교의 윤리의식 내에서도 나는 근면하게 나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았어 라는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관이 그들의 가정 내의 덕목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 사회에서 입신했어. 이런 거 지금 아직까지도 지배하는 어떤 이런 사상관들이죠. 이런 프로테스탄트 윤리관이 젠틀리 계급에 의해서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급격한 이 도시화를 밟아가는, 급격한 근대화를 밟아나가는 영국 사회 내에서는 이 몰락귀족들은 더 이상 이제 볼 것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귀족들이 갖고 있던 예의범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미 내면화한 그 2세대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 그래서 형성한 새로운 교황계층이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뭘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젠틀맨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레고리 클라크의 주장입니다. 그럴싸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빅토리아 시대 때 형성된 이 젠틀맨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개인의 노력으로 물질적 부를 쌓았으며 그 물질적 부를 쌓는 과정 내에서 계층 간의 이동을 위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임했으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귀족적 교양과 예의와 범절을 다 갖추고 있는 위대한 사회 저명 인사로 자신들의 계급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젠틀맨들한테 요구되는 교양이라는 게 대부분 어떤 걸 수밖에 없어요. 꽉 짜여진 엄숙주의와 예의범절 중요시하고, 검소하고 근면해야 되고, 방탕하게 놀면 안 되고, 첩두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가부장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당시에 다 완성되는 게 다 이런 흐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부장제라는 게 우리 인류의 먼 역사부터 온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부장제라는 형식은 조선 후기에 등장합니다. 영국의 이런 세계적 흐름과 다 맞물려서 돌아가요, 사실. 나만하면 이런 걸 해야지라는 이 엄숙한 이 도덕과는 사실 이때 시작되는 겁니다, 다. 이 젠틀맨에 대한 욕구 있잖아요. 이런 데서 온다고 보는 게 그레고리 클라크의 의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젠틀맨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덕목들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나가서 평판적인 인정을 놓고 보기엔 듣기 좋은 소리지만, 듣기 좋잖아요. 돈도 없는 뭐 가원 내에서 버림받아가지고 열심히 자기 혼자 일해가지고 뭐 식민지 개척하고 뭐 노동자들 빡세게 굴려가지고 자본 수탈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쌓아가지고 사회적 지위를 명서 얻어냈는데 걔는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고 신앙심이 깊고, 그런데 또 부인은 한 명밖에 안 두고, 근데 막상 뒤에 돌아보니까는 겁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당시에 영국 남자들한테 요구됐던 젠틀맨이라는 이 도덕적인 어떤 이 압박이 그런 수위였다고. 남자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이 어마어마한 압박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성공하지 못한 남자는 다 패자야. 싸그리다 사회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교양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무시한 압박에 학을 떼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계급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바운더리와 새로운 어떤 이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자기들의 형성으로 이제 이 딱 올라온 계급이긴 하지만 이게 한 10년, 20년 더 지나봐요. 그럼 또 그 안에서 또 그거 사회적 상속하고 뭐 하고 하냐고 뭐 수많은 법, 뭐 제도, 뭐 사유재산법, 뭐 어떤 법, 뭐 증여세법 하면서 뭐 로비하고 그러면서 법 다 뜯어 고치겠죠.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후대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빅토리아 왕조 후대로 가면 갈수록 여기서 또 다른 패단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위선들, 그것들이 다 싫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다 상징주의자들이에요. 유럽에서 상징주의의 흐름이, 그런 흐름이 튀어나오니까는 여기에 반응했던 영국에 내에 있었던 문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우리는 유미주의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아까 1편이었던가 2편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월터 페이퍼, 그리고 존 러스킨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종교적 덕목이라던가 신성성이라던가 금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십계라던가 이런 거, 그리고 이 건전한 삶,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영국의 보이밴드 애들 보면은 굉장히 애들이 말끔하게 잘 차려입은 보이밴드 애들이 영국 밴드 애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치우침이 있는 거야. 근데 유럽 딱 보면은 유럽 애들은 자유분방해. 특히 프랑스. 얼마나 자유분방해요. 똑같이 입으면 폭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복을 안 입히잖아요. 근데 잘 모르겠고. 자, 어쨌든. 그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영국 내에서도 그렇게 엄숙하고 뭐 애들 교육시키고 그래서 막 남자애들끼리 따로 기숙사 만들어가지고 기숙학교 만들고, 그래서 사립학교라는 개념이 이때 당시 영국에서 생기거든요.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계급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 못 배운 애들은 영락없이 자본가의 어떤 노동자로 그냥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거기서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니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는 공립학교를 세우자. 이거 제일 처음 얘기한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그냥 깨어있던 분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아시죠? 영국에서는 사립학교를 퍼블릭 스쿨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웃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공공학교는 스테이트 스쿨이라고 불러요. 국가학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젠틀맨의 사회 구조에 의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퍼블릭 스쿨이 사립학교냐면 사회적인 뜻을 품고 있는 돈 많은 신사들이 하층 계급을 가련하게 여긴 나머지 자기 돈을 사회에 활용해서 세운 학교다. 그래서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립학교를 퍼블릭 스쿨이라고 불러요. 이게 참 재밌죠. 이게 그러니까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회에 이미 환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들의 멘탈리티가 영국에 있었던 정치적 입장에서 놓고 보기에는 이제 그 우파적 정체성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이러한 연결된 것들이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결국에는 청교도와 엮여가지고 미국으로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 같은 맥락인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사회 공헌이라던가 사회 기여를 폄하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개념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그렇게 막 세워지고, 퍼블릭 스쿨에 이제 돈 많은 자제들이 거기 들어가지고 묶어가지고 거기서 이것이 진정한 젠틀맨이 될 수 있는, 젠틀맨이라면은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고대 그리스 비극을 다 알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 그렇게 키워내는 거예요. 정확히 오스카 와일드도 그러한 학교 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학교 속에서 수많은 고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이것을 방대하게 빨아들였겠죠. 그런데 어느 곳에나 반골기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있는 법.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수학하거든요. 오스카 와일드가.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만났던 교수가 그 월터 페이퍼하고 존 러스킨이었어요. 근데 월터 페이퍼하고 존 러스킨 얘기하면 또 후딱 가니까 이건 빼고 유미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국에서 최초로 유미주의를 주창했던 학자들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사실 낭만주의나 해석적인 풍속극 이런 것들은 영국 내에서 이런 도덕 윤리를 이렇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 다 저급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내에서는 낭만주의화가, 저는 어떤 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윌리엄 터너 폭풍우 그 사진 그림 화가 띄우는 그게 낭만주의 화폭의 그림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윌리엄 터너를 그때 당시에 이 영국 내에 있었던 사람들이 크게 공격했어요. 사실. 그 윌리엄 터너의 그 낭만주의적인 화풍을 옹호한 유일한 사람이 존 러스킨이에요. 그래서 존 러스킨은 윌리엄 터너의 낭만주의 화풍을 옹호하기 위해서 장장 17년에 걸쳐가지고 낭만주의란 이런 것이다라는 연구서를 써냅니다. 5권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는 사실 유미주의자는
유미주의로서 이 유미주의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예술품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천 속에서 그걸 증명한 사람들이라고. 유미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예술 사조든 그 예술 사조의 지고의 가치는 뭐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술이라는 것은 무엇이든 유미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터너의 낭만주의 화풍을 칭찬을 했겠죠.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두 사람한테 배운 사람이 오스카 와일드예요.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가 이때 다시 이들의 이 유미주의 담론에 빠졌던 거죠. 그리고 정확히 이때부터 내가 유미주의의 마지막 사도다라고 떠들어대고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관념짓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가 말을 그렇게 잘했대요. 사실. 초반에 작업했던 거는 이 트리니티 칼리지 수업 끝내고 나서 이제 제일 처음 이제 시집을 출간하거든요. 시집 제목 이름이 시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관념짓을 해요, 얘가. 당연히 욕 빅살하게 먹고 나중에 이건 다 이제 다시 다 바꿔서 냅니다. 다 고쳐가지고. 그런데 여기저기 막 이제 유미주의 사도로서 말을 하면서 전파하고 다니는데 건너 들으면은 이렇게 관용짓을 하면서 꼴 같지 않게 다니는 애가 없는데. 그래서 자기 유미주의의 사도니까. 그래서 옷도 막 그렇게 막 그때 당시에 젠틀맨들이 보기엔 꼴 같지 않게 입고 다니는데 그때 당시 젠틀맨들이라면 절대 입지 않은 옷에다가 단추 구멍은 단추를 채우라고 만든 구멍인데 거기다 꽃을 꽂고 다니질 않나. 이딴 짓거리를 하고 다니니까 건너듣기에는 정말 기이한 관용 하나 있다. 근데 이놈이 수학해가지고 영재라더라. 그래서 짜증이 난다. 막 이렇게 식으로 하는데 정작 그와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봤던 사람들은 모조리 다 오스카 와일드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의 친구가 됩니다. 그 정도로 말을 잘했대요. 말에 비문이 하나도 없고요. 이건 앙드레 지데의 말입니다. 걔가 말하는 걸 그대로 옮겨 적으면 그리 됐대요. 그러니까는 사실 오스카 와일드가 제일 처음에 떴던 거는 재담 때문에 떴어요. 얘가 말을 너무 잘해서. 이것 때문에 얘가 일단 스타덤에 일단 오르게 되고 악평이지만 스타덤에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데 내가 유미주의의 사도다라고 하면서 막 떠들고 다녀가지고 막 이런 막 기행을 막 하니까 그런 기행이 막 신문 기자들이 이런 것들 막 써서 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미국까지 퍼져. 그래가지고 미국 내에 있었던 두 명의 희극인이 이 오스카 와일드를 까는 형식으로 희극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그거예요. 조커 같은 거예요. 조커에서도 그 머레이가 그 조커를 이제 비웃으려고 하다기보다는 이제 이것을 다시 이제 쇼 프로그램 차원에서 이제 얘를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이 쇼를 흥행시키기 위해서 이제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모멸감을 느낀 조커는 머레이를 그건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오스카 와일드는 이미 다 알아. 쟤네들이 날 깔려고 저 희극을 만든 것도 알아. 그러니까 쟤네들이 지금 날 모욕을 주려고 부르는 거겠지? 여기까지 다 알아. 그걸 또 이용해요, 오스카 와일드는. 그래서 얘 초청하거든요. 야, 우리가 당신에게 헌정하기 위한 공연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좀 보러 와주지 않을래? 인터뷰 좀 하지 않을래? 미국에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는 이미 다 알잖아요. 가요. 가서 자신의 재담으로 그 인터뷰 자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이 신문으로만 읽고 전달로만 듣던 오스카 와일드는 우리가 보기엔 였는데 말을 해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아는 거 정말 많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를 까대는 게 얘의 매력이나 이런 것 때문이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스카 와일드는 나를 그러니까 예술의 대사량으로 삼아가지고 너희들이 그 희곡을 만든 거 아니야. 난 오히려 영광이라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매력이 안 빠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요때 미국에서 한 1년 정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예술에 관련된 강연을 해요. 그러니까는 작가로서의 명성으로 먼저 뜬 사람이 아니에요. 오로지 말빨로 먼저 뜬 오로지 주둥이로 먼저 뜬 애예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이제 세간의 평가가들이 이제 반반으로 극단적으로 갈리기 시작하겠죠. 쟤 진짜 재능 있는 애다. 아니면 아니야, 주둥이가 털싸한 애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겠죠. 1편 읽어드렸던 그런 비평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얘를 좋아했던 이 팬덤이 생겼겠죠. 이 팬덤 내에서 요구가 생기기 시작해. 글을 써주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당신은 글도 잘 쓸 거예요. 글을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막 요구가 시작되기 시작했겠죠. 이후에 썼던 게 아까 읽어드렸던 그 행복한 왕자, 이런 담치한 소설들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더글라스 경하고 이제 동성애를 시작하고 나서 도리안 그레이까지 쓰면서 입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전사를 이제 쭉 읽어드려서 이제 감이 오시겠지만 얘를 이 극도로 싫어하는 애와 팬덤을 생겼잖아요. 팬덤들은 당연히 얘 작품을 이제 도리안 그레이는 읽어보셨어요? 네? 도리안 그레이가 보면 재밌거든요. 재밌습니다. 작품성은 이제 더 이상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거든요. 도리안 그레이 초상은 문학적 작품성이 충분히 있는 작품입니다. 또 한 가지 얘가 그런 거 모범적인 백만장자라는 단편 소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유럽 사회에 있었던 이 허례 허식들 이런 것들 다 까는 거거든요. 모범적인 백만장자는 뭐냐면 누가 봐도 건실한 청년이야. 외모도 준수하고 직장도 있고 다 있는데 결혼을 못해. 왜 못하느냐? 집에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어떤 여인하고 사랑하게 돼요. 그 청년이. 사랑하게 돼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갔는데 그쪽에 있는 아버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년마다 한 1만 파운드 정도 네 재량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네가 재산이 없으면 결혼 못한다. 그러니까는 그거에 가능해졌을 때 다시 청혼하러 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젊은이가 이게 확 죽어가지고 나가. 그래가지고 이 마갈로의 연구소에 돈 아니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좌절하고 있는데 걔 친구 중에 하나가 화가가 있어요. 그 화가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결혼을 못하고 있네 이렇게 뚫내고 있는데 이제 이 화가가 웬 거지 노인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저런 거지 노인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냐? 그러니까는 저런 것도 다 지금 영국의 한 단편 아니겠는가? 그냥 저런 거를 그리는 것도 사실이지. 이러면서 이제 또 가짜는 허세를 부리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료를 주는데 모델료로 일시금밖에 안 주는 거야. 야, 씨, 너는 지금 네가 그렇게 사회이파적 어조로 얘기해놓고 고작 야, 저 힘들어 보이는 노인을 3시간 동안 모델로 앉혀놓고 일시금 주냐? 야, 봐봐. 네 예술 창조하기 위해서 지금 저 노인은 물론 모델로 가만히 있기밖에 안 했지만 너의 영감은 저 노인으로부터 온 거잖아. 그럼 네 작품 팔아가지고 너 지금 얼마 받아? 글쎄 한 2,000파운드, 3,000파운드 받지 않을까? 야, 일시금 주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얘가 이제 진노를 한 거죠. 너무 단가가 안 맞잖아, 임마. 그러면서 이 노인한테 하면서 이제 옷이나 좀 바꿔 사 입으세요, 어르신 하면서 금화 한 입을 딱 줍니다. 선행을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일주일 뒤에 갑자기 웬 집사가 이제 그 청년을 찾아와요. 누가 보내셔서 왔습니다. 누구요? 저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러니까는 알고 보니까 그 거지 노인이 몹시 부자였던 거예요. 그 거지 노인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허례와 허식, 돈의 올바른 용처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어떤 이러한 흔적들이 모범적인 백만장 그래도 거기에 붙여주는 거죠. 모범적이라고. 이런 게 모범적인 백만장자라고.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쓰기를 하고 있으니 그때 당시에 기득권층을 형성했던 요 젠틀맨들은 당연히 오스카 와일드가 꼴 같자는 거예요. 근데 오스카 와일드는 그러니까는 그런 허례허식, 젠틀맨이라는 허례허식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술 지상주의를 내세웠던 또 다른 자신의 예술적인 행동 양식이 뭐예요? 그게 댄디즘이에요. 젠틀맨이 아니라 나는 댄디다. 내가 멋쟁이라고. 니들이 젠틀맨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멋스러움의 표상, 아름다움의 표상, 인간적으로 성숙을 완벽하게 이뤄낸 것의 표상이 젠틀맨이라고 말하는 이 사회가 굉장히 허례허식에 사 있고 다 가면 쓰고 살아가지고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게 다 니들이라고. 난 그렇게 못 살겠다고. 라고 하면서 자기가 내세운 게 뭐? 댄디즘이에요, 댄디즘. 그러니까 패션 이런 거 따지고 놓고 보면 오스카 와일드 무조건 호출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기성의 질서에 반대하는 또 다른 예술적 흐름을 창조하는 게 유미주의예요. 그러니까는 반환정신, 반석정신 이런 거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젠틀맨 이쪽 이 교양 있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예술은 문학을 자신의 삶을 어떤 충족시키는 하부적인 요인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거기에 불편함이나 이런 것으로 작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술은. 예술 따위가 내 삶을 뒤흔들어 놓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진짜 내 얘기하는 거 같아. 예술 따위가 내 자신을 뒤흔들어 놓게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예술을 자신들의 인생보다 하위로 둔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런 것에서 반석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인간의 인생이란 것은 너무나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어서 뭘 따라보고 배워야 하냐면 예술을 보고 배워야 해. 그래야지 너희들이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 아는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더 나아가서 그런 것 이제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주의가 자연을 찬양하거든요. 사실 자연의 이 아름다움을 조화가 없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조화가 넘치는 이 아름다운 자연.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예술은 자연을 모방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더 위대한 거야.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자연이. 그런데 오스카 와일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 아무짝에 쓸모없다. 아무짝에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고 우연 발생적으로 생긴 저 자연에 인간이 배울 거란 건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아름다운 것은 인공적인 아름다움, 인간이 만들어낸 것만이 진정한 아름다움이고, 심지어 그 인공적인 아름다움에서 아름다움을 완성한 어떤 예술품을 봤었을 때 사람은 거기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스카 와일드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엘리트주의가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그래가지고 엘리트주의로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 맥락에서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는 게 인간밖에 없으니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은 다른 인간보다 우월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유미주의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에 있어서의 아름다움의 우선순위는 예술이에요. 제일 처음이. 그 다음이 인간이고요. 그 다음이 자연입니다. 자연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유미주의는 양쪽 극단성을 다 긍정한다고. 자연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선취한 예술을 모방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 예술 또한 무용하다고 얘기합니다. 대장님, 뭐라고요? 이렇게 반어적이고 양쪽의 뜻을 다 품고 있는 이러한 언어를 자주 쓰니 이 사람이 어록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록처럼 보이지만 공부를 좀 한 사람이 보면 그러니까 수준 낮은 소리처럼 보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말 자체의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이 말 자체의 모순, 수많은 이 사람 어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어록들이 대부분 다 어서 이렇게 다 어디 문구에 있는 거 다 떼온 거라서 저는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요. 그냥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도리온 그레이 초상의 서문이에요. 도리온 그레이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악담이 어마무시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인물이 존재할 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이런 자기 욕망만 따라가지고 저것이 미적 기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오스카 와일드의 유미주의를 탐색하고 싶으시면 도리온 그레이의 초상하고 살로메 두 작품만 읽으시면 됩니다. 서문을 읽어드릴게요. 예술가는 아름다운 것들의 창조자다. 예술의 목적은 예술을 드러내고 예술가를 감추는 것이다. 비평가는 아름다운 것들에서 받은 인상을 다른 방식이나 새로운 재료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다. 비평의 가장 저급한 형태와 최고의 형태는 모두 자서전의 방식을 지닌다. 아름다운 것들 속에서 추한 의미를 발견하는 이들은 매력적이지 않으면서 타락한 사람들이다. 그것은 잘못이다. 아름다운 것들 속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발견하는 이들은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 이들은 아름다운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만을 발견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게 이제 엘리트주의적인 시각이 있죠. 도덕적이거나 부도덕한 책은 없다. 잘 쓰였거나 잘 못 쓰인 책이 있을 뿐이다. 그게 다다. 사실주의에 대한 19세기의 혐오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켈리벤의 분노다. 낭만주의에 대한 19세기의 혐오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켈리벤의 분노다. 인간의 도덕적 삶은 예술가에게 소지가 되고 예술의 도덕성은 불완전한 수단의 완벽한 사용에 있다. 어떤 예술가도 결코 병적이지 않다. 예술가는 무엇이든지 표현할 수 있다. 생각과 언어는 예술가한테 예술의 도구다. 악덕과 미덕은 예술가에게 예술을 위한 재료다. 모든 예술은 표면이자 상징이다. 표면 아래로 향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한다. 상징을 읽는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한다. 예술이 반영하는 것은 삶이 아니라 관객이다.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낸 이가 그것을 찬양하지 않는 한 그를 용서할 수 있다. 무용한 것들을 만들어낸 것에 대한 유일한 변명은 그것을 격렬히 찬양하는 것이다. 예술은 전적으로 무용하다. 들어보시면 이제 감이 좀 오시죠? 모든 게 다 대꾸로 쓰여져 있고요. 모든 게 다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언어로 서문을 써놨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유미주의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유미주의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인용이 많이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사실주의에 대한 19세기의 혐오는 거울 속에서 지 얼굴 보는 캘리벤의 분노고 낭만주의에 대한 19세기의 혐오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못 보는 캘리벤의 분노를. 그러니까는 유미주의자들이 보기에는 다 젠틀맨 도덕이 젠틀맨. 그러니까 이게 버나드 쇼 때 얘기했던 중산층 도덕에 대한 혐오가 이런 것과 다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놈들은 다 캘리밴들인데 그 캘리밴들은 지들이 거울을 보면서 어씨 화내. 이게 사실주의라는 거야. 그대로 보여주니까. 그대로 보여주니까. 낭만주의자들은 지 얼굴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지 얼굴을 그대로 못 봐가지고 화를 내. 어씨 이러면서. 내 얼굴이 아니야.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들은 항상 이상을 품고 살아요. 그러니까는 그 남자애들이 거울 보고서 어씨 겁나 잘생겼어. 이런 거랑 똑같은 오징어가. 이런 게 낭만주의자적 특성 아닙니까? 이렇게 압축시켜서 모든 예술사인데 그리고 사실 이때 당시에 낭만주의나 사실주의적 사조는 다들 다 어떤 사람들이 향유하는 예술들이에요. 중산층들이 향유하는 예술이에요. 이렇게 다 까버리니 몇 편이 있겠어요? 그래서 유미주의의 특성은 논문 찾아보시고 뭐 인터넷에 찾아있는 거 그걸 읽어보시고 딱 하면은 막 그런 얘기들은 나와 있잖아요. 막 6가지 정도 정리를 해요. 예술 지상주의, 예술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예술은 예술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이 예술 지상주의적 태도. 반자연의식. 아까 얘기했지만 자연을 맨 하위에 둔다고 얘기했죠. 인간이 만들어낸 지구의 아름다운 인공적인 미만이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가장 하위에 놓이죠. 그러니까는 반자연의 의식이 있어요. 인공의 미학, 방금 얘기했죠. 인공의 미학. 그리고 댄디즘. 그 댄디즘은 사회적 현상으로는 젠틀맨들에게 대응하기 위한 본인들만의 행동 강령 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반속 정신, 반항 정신 같은 말이에요. 어디에 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않겠다라는 이 반속 정신. 이 5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제 딱 쭉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어떤 것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냐면 오스카 와일드의 이러한 개념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의 글들, 그의 비평글들을 다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유미주의 특성만 놓고 보면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놈의 말이 그죠? 그러니까 와일드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증명하기 위해서 예술 비평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의 유미주의적 생각을 참고할 만한 예술 비평 서적이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와일드의 살로메보다 사실 오늘 미안합니다. 이거 하려고 어그로 끌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예술 비평에서 특출난 재능을 보였어요. 예술과 관련돼서 사람들과 그것을 떠들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교양인들이라면 이렇게 예술을 향유했었을 때 오는 어떤 또 다른 카타르시스가 있는데 이게 유미주의라 이거예요. 예술 속에서 삶을 창출해가는 사람들. 이런 거거든요. 느낌이. 유미주의적 태도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저희 콘텐츠는 다 유미주의적 태도에 속하는 겁니다. 놓고 보면은. 저희는 지금 예술을 우리가 창작하는 게 아니라 고전상에 쌓여있던 위대한 예술들을 곱씹으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잖아요. 이런 게 유미주의자적 태도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로서의 비평가라는 비평 제목이 그거예요. 예술가로서의 비평가예요. 그리고 이거를 심지어 2부작으로 희곡 형식으로 써서 냈어요. 엄청 길거든요. 근데 놀라우리만치 재밌습니다. 저는 이것 자체로 이것을 희곡 삼아서 연극으로 만들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희곡을 썼던 사람이 또 예전에 한번 언급했긴 했지만 후안 마요르가라고, 후안 마요르가가 비평가라는 희곡을 써서 냈었거든요. 그것도 다 예술에 관한 담론에 대해서 두 비평가가 떠든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형식이에요. 예술가로서의 비평가는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 소제목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서 예술가로서의 비평가를 논하고요. 그리고 2부는 모든 것을 논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논평을 곁들여서 예술가로서의 비평가를 논해요. 여기서 길버트랑 어니스트라는 두 인물을 등장시켜가지고 어니스트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예술적인 관념에서 놓고 보면 사실주의 혹은 낭만주의 이전에 쓰던 사조들을 다 알고 있는 예술에 박식한 사람이 새로운 예술론을 주창하는 길버트가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의 분신이겠죠. 이 사람한테 계속 예술 논쟁을 하면서 이 장면이 싹 이끌어져 나가거든요. 여기서 이제 유미주의적 시각들이 막 다 튀어나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다 소개시켜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예술가로서의 비평가 이 말야에서 오는 말 뜻이 뭐예요? 예술가로서의 비평.
그러니까 난 비평함으로써 예술한다. 그렇죠. 이게 이전까지 세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관념이거든요. 그렇죠. 비평이면 비평이지. 비평은 비평이지. 무슨 비평가가 예술가야. 응. 그런데 요즘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비평 또한 또 다른 예술로 인정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게 이미 우리 세대에서는 다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식이죠. 비평적 언어가 그 비평적 언어 자체로 굉장히 아름다워서 그 비평문 자체가 예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 그걸 인정하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19세기 말 이후에 등장했던 신비평적 흐름이 다 이 오스카 와일드 때부터 오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내가 봤는데 저 예술이 뭔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 젠장 씨. 현대미술 뭐 가치 있다고 얘기하면서 바나나 붙여놓고 현대미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게 내가 뭐 무슨 가치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런데 웬걸? 웬 비평가라는 사람이 아니면 비평가인지 누군지도 몰랐어.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근사하게 인문학적 식견과 철학적 사상과 이런 걸 곁들여가지고 어떤 글을 하나 쫙 써냈는데 오씨 그 비평문은 진짜 막 어마무시하게 나의 막 심금을 울리고 이런 경험들 가끔 해보시죠. 그러한 비평적 흐름을 만들어낸 게 오스카 와일드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위대하죠. 많이 하셨네.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둥이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나쁜 의미가 아니었네.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예술을 해석하는 것 또한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방대한 이것에 대한 증명을 해낸 것이 예술가로서의 비평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술가로서의 비평가에서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인간은 예술을 모방한다고. 인간이 자연을 모방하지 않는다고. 인간은 예술을 모방한다고. 이런 얘기가 다 여기에 다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2편에 설명할 때 거짓의 쇠락이라는 거, 그래서 낭만주의나 사실주의에 대한 강렬한 반발에 대한 어떤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썼던 적도 있다고 했었죠. 그 거짓의 쇠락이라는 그 비평문에서 드러나요. 이것도 대화체로 써 있거든요. 이것도 희곡 형식으로 돼 있어요. 거짓이 쇠락해야 된다. 사실주의가 예술을 망치고 있다. 이 입장에 서 있는 인물이 비비언이거든요. 왜냐? 고전의 모든 작품들을 봐라. 고전 작품들은 다 허구였다. 그리고 예술은 허구라는 것을 다 인정하는 것이 관객들과 예술가들의 공통된 태도였다. 근데 사실주의가 등장하고 사실주의가 뭘 자꾸 얘기했냐면 이들은 자기가 얘기한 게 사실이래. 예술의 탈을 쓰고 사실이래. 이래서 생기는 문제가 더 컸다는 거예요. 이런 지적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뭔가 섬찟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는 그런 비겁함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가. 사실주의적 예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허구였다라는 것을 공유한 상태에서는 역사적 사료를 갖다가 왜곡해서 쓰든 말든 그때 당시 그것을 즐기는 관객들의 태도는 예술가를 욕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근데 사실주의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예술가한테 무슨 자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 고증. 팩트. 고증. 이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술가들이 피곤해졌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사실을 예술을 통해서 입증하고자 했던 그 행위 자체가 오히려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들이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뭐였다? 거짓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술의 본질적인 본령은 뭐였어요? 가짜거든요, 원래. 가짜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워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걸 느끼는 거예요?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태제를 뒤집은 게 사실주의거든요. 이러니까는 오스카 와일드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기말적 감성과 겹쳐져가지고 거짓의 쇠락이라는 논평을 내는 거예요. 새로 당도할 시대에는 우리 예술의 본령인 그 거짓말이 다시금 올라올 수 있도록 거짓을 쇠락시키고 거짓말을 부활시키자.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또 거짓을 쇠락시키고 거짓말을 부활시키자. 이렇게 말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비평이 예술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반사실주의, 반낭만주의, 반 어떤 이전 사조들과의 결별, 그리고 그렇게 다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인간들이 형성된 새로운 이상세계를 꿈꾸는 게 유미주의자적 시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오스카 와일드의 의견이 좀 들리시죠? 마지막, 사회주의 안에서의 인간의 영혼이라는 비평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스카 와일드가 사회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자이면서 동시에 개인주의를 옹호했던 사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또 이 관종
사람들 또 혹하게 하려고 또 같은 거 썼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의 사상을 보면은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로 둘러싸인 이 사회가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회라고 치장하고 있는데 핵심이 여기에 치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고 있는 게 자유주의고 이 자본주의다 라고 이것을 그때 당시에 캐치하는 사람이 오스카 와일드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그 자본주의의 이 허위와 이 허식을 다 알고 있죠. 자본주의는 어떤 자유만 허용해요? 돈 있는 사람들의 자유만 허용하는 게 자본주의예요. 오스카 와일드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태동하는 그 시기에 벌써 캐치한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자유가 없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스카 와일드는 그래서 사회주의를 지향한 거예요. 왜냐? 예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인간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 의식주가 해결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숭고한 자기 완성, 자아실현을 위해서 예술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재편이 될 건데 왜 이런 사회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까? 이런 데서 약간 또 엘리트주의적인 시각이 좀 드러나긴 합니다만 이러한 논조로 쓴 게 사회주의 안에서의 인간의 영혼이에요. 여기서 오스카 와일드는 분명히 합니다. 내가 분명히 하는 것은 내가 사회주의를 또 무조건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독재 혹은 권력화된 사회주의는 격렬하게 반대한다. 독재나 권력화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보다 못하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스카 와일드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중떠중이는 아니에요, 확실히. 우리는 또 공산주의 폐해를 또 보고 있잖아요. 옆나라나 윗나라나 저기 윗나라나 이게 그러니까 독재나 권력화된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어떻게 더 인간의 자유를 막아세우는지 이미 아시죠? 네, 중국 벌써 그 애들 게임 못하게 만들잖아요. 오스카 와일드가 지향하는 사회주의라는 건 뭐예요? 최소한의 생존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반에서의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반에서의 사회주의는 독일에서 지금 독일 사회당이 고스란히 흡수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스카 와일드가 얘기하는 사회주의에서 인간의 영혼, 개인주의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주의적 기틀이 일단 저번에 깔리고 그 다음에서는 인간은 진정한 개인주의 발현을 통해서 예술적 삶을 향유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 오스카 와일드가 주장한 개인주의가 우리 또 개인주의라고 하면은 이 selfish, 이기주의하고 막 사람들이 섞어서 생각하잖아요. 사회주의 안에서 인간의 영혼에서 개인주의를 옹호한 맥락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다르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기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타인에게 자기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게 이기주의다. 내가 생각하는 개인주의는 타인이 어떻게 사는 건 관심 없는 거고 오로지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놔두는 것이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배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스카 와일드예요. 타인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진정한 개인주의라고. 이게 자유 개념에서 잘 맞죠. 그러니까 네. 간섭하는 거는 전혀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간섭하는 게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그 나이인데 아직도 공부 안 하고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간섭하면 이게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왜? 그 부모의 마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게 더 자유에 어울리는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개인주의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인데 이기심은 늘 주변에 유형적으로 획일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경향들이 있고 그 획일적인 것을 만들어내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다양한 유형의 무한성을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개인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에서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비이기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말들의 의미를 찾아가게 될 것이며 그 아름다운 말들 속에서 삶을 영위함으로써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스카 와일드 기억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렇게 개인들이 개인성을 회복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논증하는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놓고 보면 오스카 와일드가 정치 지향이 없었던 인물이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중떠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오스카 와일드를 제 눈으로 보시던 그때 당시에 젠틀맨들은 오스카 와일드가 얼마나 꼴같잖았겠어요. 근데 걔가 또 인기도 있어. 그리고 걔를 따르는 팬심들도 있어. 이런 와중에 오스카 와일드가 알프레드 더글라스라는 사람과 만나게 됨으로써 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얘를 파멸시킬 수 있는 단서를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기구하게도 오스카 와일드가 이 동성애 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위는 사회적인 어떤 이 분위기도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퀸즈베리 재판하기 10년 전에 영국에서 동성애를 형법으로 다룰 수 있는 조항을 자유당원들 쪽에서 입안시켰었거든요. 자유라는 기치를 뒤집어 쓴 보수 정당, 그리고 얘네들의 이 종교관은 기독교인데 동성애를 해. 그리고 그 동성애를 한 작가가 하도 꼴같지 않았던 관종이었어. 이러니까 희생양으로 삼기 참 좋았겠죠. 그래서 이 재판 과정이나 이 흐름을 보고 오스카 와일드를 이해했던 프랑스 문인인 앙드레 지드가 아주 격렬하게 역겹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저 위선적인 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오스카 와일드를 파멸시켰다. 그래서 앙드레 지드의 오스카 와일드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맥락의 글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정한 친구란 위기의 순간에 왔을 때 가려지는 법이라고. 감옥에서 쓴 글들이 있어요. 이제 2년 동안 이제 강제노역형에 처해져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썼던 게 이제 시면으로부터라는 글들하고, 그리고 이제 레딘 감옥의 노래라는 시집, 요거를 이제 출판을 하게 되거든요. 레딘 감옥의 노래는 감옥 내에서 쓴 건 아니지만, 이제 그 감옥 수감 생활을 했던 것들 기억을 삼아가지고 시로 시집을 냈던 것이고, 그리고 동성애 추문 때문에 이제 오스카 와일드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작품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때였거든요. 이미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정말 끔찍한 괴물이었던 거예요, 그 사회에. 저렇게 유미주의 찬양하고 관둔짓 하더니 그런 애가 동성애까지. 이게 진짜 그 당시엔 어마어마한 추문이어가지고 온 유럽에 소문이 다 나서 오스카 와일드라는 이름으로는 이제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어가지고 그 후에는 다 필명으로 이제 출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또 산업주의적으로 잘 이용해 먹은 거죠. 조용히 소문을 흘렸대요. 이 저자가 실제로 오스카 와일드래. 이런 거를 이제 뒷소문으로 퍼뜨리게 해가지고 그런 금기와 이런 것들을 소문을 느낀 사람들은 그 책을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그 후에 썼던 생활이 그렇게 궁핍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레딘 감옥의 노래랑 시면으로부터가 또 잘 팔리는 바람에 아무튼 그 시면으로부터에 나오는 글에서 보면은 이제 그 아까 이거로 돌아가면 위기의 상황에 친구를 가려낼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오스카 와일드를 이제 광적으로 좋아했던 그의 친구 중에 연애를 왔다는 거야. 내 자네한테 쓰여져 있는 이 누명들, 응? 난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고 찌라시고 선동된 거라고 이미 알고 있네. 나는 자네가 그러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네. 자네가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자네의 영원한 친구로 남고 싶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스카 와일드가 그 친구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우린 더 이상 친구로 남아 있을 수가 없네. 내가 동성애를 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동성애의 여부가 이 사회에서 놓고 보기에 그것이 범죄이고 그들의 도덕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부정하는 인간으로 남아있고 싶지가 않네. 만약에 자네가 동성애를 부정하는 와일드를 친구로 기억하고 싶다면 우리는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와일드예요. 이 실천강령, 폴린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삶이 예술을 모방한다. 예술적으로 살고 싶더라는 행동 강령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지나치게 솔직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시면으로부터의 글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더 아름다워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오스카 와일드는. 말한 대로 살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앙드레 지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발자크가 인간 희극을 쓸 때 그대로 살기를 원했다면 그걸 못하러 글로 썼겠느냐. 그대로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 글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술가들한테 쓰여지는 어마무시한 이 도덕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술가한테 쓰여져 있는 이 도덕적 책무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만 이거를 이용해 먹는 예술가들은 싫어합니다, 저는. 그걸 이용해 먹고서는 그래서 나는 마약해도 돼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 강냉이를 털어야 돼요. 농담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진솔하게 살면서 예술관을 피력하려고 했던 사람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거예요. 지드가 오스카 와일드를 이렇게 변호합니다.
와일드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작품보다 더 예술로 만드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즉, 유미주의라는 게 지구의 아름다움을 완성할 적극적인 실천 강령이라면 그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동성애라는 것이 그가 순간적인 어떤 그런 욕심에 끌렸던 것이었건 아니면 금단의 영역으로 끌렸던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오스카 와일드가 동성애를 한 맥락은 그의 유미주의적 태도의 반록이지 그가 범죄를 통해서 이 사회를 뒤흔들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변호성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아요. 오스카 와일드는 그리고 심지어 결혼했어요. 네. 아들도 둘이나 있습니다. 물론 다 비극적으로 끝나긴 해요. 이거 충분히 그렇게 막 들러붙고 막 하다 보니까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이 영국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또 이 어머니가 자식들한테도 해가 될까봐 와일드라는 성을 버리게 되죠. 그리고 와일드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겁한 면모도 보이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그것만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레딘 감옥의 노래라는 시집이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시집을 통해서도 그의 유미주의적 자세랄까? 자기가 유미주의로 살면서 느꼈던 감각에 대해서 시로 써낸 것들이 레딘 감옥의 노래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레딘 감옥의 노래는 좀 길어서 맨 마지막 장을 읽어드리면 아마 유미주의적 태도가 어떤 것인지 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으실까? 읽어드릴게요. 레딘 감옥의 노래 6. 레딩 마을의 레딩 감옥 안에는 수치의 구덩이가 있다네. 그곳에는 어느 비참한 남자가 누워있지. 불꽃에 이에 뜯어먹혀서 타오르는 천금을 덮은 채 누워있는 그의 무덤에는 이름도 없네.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을 부르실 때까지 그가 거기서 조용히 쉬게 두게나. 어리석은 눈물도 공허한 한숨도 낭비할 필요가 없다네. 그 남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죽였고 그래서 죽어야 했던 것이라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죽이지. 이 노래를 듣는 사람 모두가 어떤 이는 냉혹한 눈길을 던져 죽이고 어떤 이는 아첨으로, 비겁한 자는 키스로, 용감한 자는 검으로 죽인다네. 모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죽인다. 이런 것들이 다 유미주의적 태도잖아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 시를 누구한테 헌정한 거냐면 레딘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황실 근위대병이었던 토머스 울드리지라는 범죄자가 있어요. 이 범죄자가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수해서 감옥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교수형을 얻어받아요. 그 사연을 듣고 그에게 바친 헌정시입니다. 구구절절한 사연 왜 죽였느니, 그리고 자수는 왜 했느니,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오스카 와일드는 그런 데 관심 없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죽였다는 이 직관적인 감각이 토머스 울드리지를 통해서 그냥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가 주장했던 유미주의와 잘 맞아떨어진 거겠죠. 유미주의라는 것은 어떤 완성된 예술적 형태가 아니에요. 그거는 실천 강령이고요. 그리고 그 실천 강령 속에서 자신들이 읽어낸 모든 예술품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천 강령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유인책이지. 이것이 유미주의의 완성된 형태다라고 존재하는 어떤 그러한 예술적 완성된 형태가, 그러면은 유미주의랑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예술을 통해서 유미주의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예술로 만들기를 바랬던 게 유미주의자들이었다. 그렇게 뭘 바란 거예요? 진정한 개인, 진정한 자아 실현을 하라고 책임질했던 게 유미주의자들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회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들한테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스카 와일드 것은 이제 금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다가, 프랑스에서는 열광했다고 해요. 영국 내에서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그 사후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있고 2차 세계대전 이렇잖아요. 혼란스러우니까는 잊혀졌다가 끝나고 나서 이제 냉전 시대로 들어오고 나서 평화가 조금씩 정착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연구가 조금씩 시작되기 시작했고, 이때 다시 이제 재론이 붙은 거죠. 과연 오스카 와일드의 유미주의가 정말 무용한가? 이러한 재론들이 이제 뭐 연구들이 또 쭉 쏟아지기 시작해요. 오스카 와일드 본인은 예술은 무용하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 오스카 와일드가 얘기한 유미주의가 무용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재론을 해보기 시작하는 이런 흐름도 다시 형성되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스카 와일드는 현재 영국에서는 셰익스피어와 함께
가장 많이 읽히는 작가입니다.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는 뭐였겠어요? 오스카 와일드의 유미주의는 예술을 도덕보다 앞세운다. 그러니까 퇴폐적인 놈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오스카 와일드가 유미주의를 주창했던 것은 기존의 도덕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도덕이 예술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술을 앞세운 겁니다. 도덕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의 실천적인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맥락 속에서 살로메를 보자고요. 살로메는 거침이 없습니다. 자기가 탐하고자 하고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든 반드시 이뤄내요. 근데 이게 윤리적으로 옳고 그러다 이 맥락을 잠깐 떠나시자고요. 잣대를 들이밀지 말고 그 맥락 속에 들어갔었을 때에 그 인간이 겪을 황홀경, 그리고 그 인간이 겪을 황홀경 속에서 어떠한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 되는가 라는 이 맥락 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물론 범죄를 통해서 자아실현하면 안 되겠죠. 저는 그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얘기하면 오스카 와일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어요. 삶이 예술적으로 바뀌면 재밌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헛된 상상을 하고 사는 몽상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우리 사회에 그런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스카 와일드 작품이 굉장히 좀 잘 읽히실 거다. 진정한 개인주의 혹은 예술적 자아실현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일드의 글이 잘 읽히실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밌게 살로메 한번 즐겨보시고요. 이미 다 아실 테니까 스토리는 되게 간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말을 음미해보세요. 정말 지독히 형식적으로 그리스 비극을 압축해 놓은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오막극 내에 있었던 그 기승전결이 요 단막 비극 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등장, 퇴장 나누면은 뭐 거칠게 나누면 5장면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압축된 언어로 고도의 상징성을 띈 상태인데 고도한 상징성을 띈 상태의 그 언어가 매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가 매우 뚜렷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이만큼 이해하기 쉬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매우 아름다운 언어로 조탁이 되어 있다.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 말을 곱씹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낭송하기도 이렇게 좋은 언어가 없습니다. 운율미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걸 설명 못했네요. 다음에 합시다. 예, 빠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토레였습니다. 아니 예, 오늘 살로메 읽어봤습니다. 예, 재밌는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도토레였습니다. 말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